자, 오늘 2강입니다. 자, 2강 가겠습니다. 자, 사회경제사학. 그럼 이제 제목이 사회경제사학이에요. 13페이지. 사회경제사학을 묻는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요. 일단 이걸 낼 거예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백남훈, 이 사람이 정답입니다. 백남훈. 그러니까 답이 백남훈으로 내진 않고요. 박은식, 신채호처럼 낼 거예요. 근데 백남훈, 그럼 이분의 업적은 뭐냐? 이렇게 낼 거거든요. 그럼 답은 이거예요. 거기 동글뱅이 1번에 식민사관 비판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요걸 낸다는 거예요. 형광펜을 빵 치시면 돼요. 일제의 한국사에 대한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요거거든요.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계속 치세요. 한국사도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할 수 있다. 되게 길죠? 뭔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이걸 좀 더 축소해 볼게요. 정체성론 비판 가로,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세계사적 보편성 강조, 요거거든요. 그러면 더 줄여볼까요? 이번 스타카토로 조금 줄여볼게요. 정체성 스타카토 땡땡땡. 그 다음 밑에 보편성, 이거예요. 그러면 일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정체되어 있어. 니네 한국사는 정체되어 있어. 이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보편성을 강조하죠. 보편성은 뭐예요? 다 공통적인 거야. 보편적이라는 건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 이거죠. 그럼 보편성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발전이라는 단어예요. 발전. 보편성은 다른 나라가 발전하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발전한다. 요거를 도식화하면 뭐 일본이라던가 뭐 미국이라던가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발전해요.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조선 한국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일본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 주장은 뭐예요? 보편성이라는 거에 적용하자면 우리도 보편적이거든? 우리도 보편적이거든? 아니야, 우리도 어때? 우리도 보편적이거든? 그럼 우리나라도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거거든? 알겠죠? 이 주장을 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백남훈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연희전문학교 사학과 교수였어요. 연희전문학교는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 주장을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월북했어요. 북한 갔어요. 북한. 해방 이후에 조선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월북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의 첫 번째 외무부 장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분의 업적을 막 물어보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왜? 북한 6.25 전쟁을 침략하던 그 주체가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우리 입장에서 원수 같은 인간이 된 거죠. 근데 일제시대 때까지는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월북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균형. 그래. 일제시대 때까지는 업적이 있어.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이 중요해.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월북을 했다던가 아니면 6.25 전쟁의 침략자로서의 입장을 서 있다던가 요거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백남훈을 물어볼 때도 딱 요 일제시대 때의 연희전문학교 교수로서 일본이 얘기한 한국은 정체되어 있어 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발전하고 있어 라는 주장을 한 거, 요 논거를 대면서 주장을 하며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어떤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북해서 북한 정권에 참여한 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백남훈 선생 거기 보면은 뒤에 태극기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연설할 때. 이게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이 태극기 달고 지금 연설하고 있는데 이때가 그 유명한 김규식 선생이 남북 협상할 때 그때 같이 가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걸 왜 사회 경제 사학이라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발전하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근거가 필요했는데 이 근거를 뭐에서 찾았느냐는 거예요. 뭐에서. 제목이 뭐예요? 사회 경제 사학이죠. 그럼 사회자는 왜 들어갔냐면 이분이 좌파 사회주의라서.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 그래서 근거 제시를 뭘로 했냐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경제적 발전을 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럼 경제 발전을 했다라는 근거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경제 발전했어? 이러면 뭐가 필요해요? 통계가 필요하죠. 왜 우리 지금 잘하는 거? 우리 경제가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를 발전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뭘 봐야 돼요? 통계청 가서 통계서를 보는 거죠. GNI 항목을 본다던가, 즉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OECD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합니다. 성장하고 있죠. 단지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뭐 1%, 2%밖에 안 되니까. 성장은 하지만 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제시한 분이 누구냐면은 백남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어떤 나라로 보고 있냐면 경제적으로 그 이전보다 발전한 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경제사학이라는 거예요. 경제사학. 그럼 이 시기에 사학의 목적은 뭐예요? 사회 경제사학의 목적은 뭐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연구한 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발전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죠? 그럼 일본이 얘기한 것처럼 니는 정체돼 있어 라고 하는 거가 아니지. 우리도 뭐하고 있어?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다른 나라가 발전하듯이 우리도 발전하고 있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걸 필기를 해두면 이해가 될 거예요. 되게. 요거를 문장으로 풀어 쓴 게 뭐냐면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필요 없고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이런 말은 필요 없고 뭔 말이냐면 유물론적 역사학계 법칙에 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유물론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어요. 사실 유물론 할 때 물이 뭐냐 물질 생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물질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필요 없고 어떻게 했다? 한국사도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할 수 있다. 그럼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발전. 다른 나라가 발전하듯이 우리도 발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분이다. 뭘로? 경제 발전 개념으로. 이해가 되세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책 제목이 뭔 거예요? 조선사회경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뭘 찾으면 돼? 단어 하나. 경제, 그렇지. 잘했어요. 네. 그거를 찾아내면 이게 경제 발전? 그럼 일제 정체성론 비판? 그게 누구다? 백남훈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쪽은 어느 쪽이냐? 좌파입니다. 좌파. 민족주의는요? 우파죠. 그래서 앞으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우파 사학자들이고 우익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백남훈과 같은 사람들은 좌익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의 결과가 크게 보면 남북 분단이듯이 좌익들은 다 어디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북한이죠. 우익들은 어디에 남아있어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익 중심의 국가였고 북한은 좌익 중심의 국가였다 해서 좌우 대립의 결과가 남북 분단이었고 그 분단을 극복하겠다고 좌익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남쪽을 친 게 6.25 전쟁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네. 끝! 그 다음에 14페이지요. 네. 문화사학 안 나오고요. 나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14페이지 실증주의 사학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익 우파사학과 좌파사학을 공부했죠? 우파사학은 민족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 사학이고, 박은식, 신채호 구분하기, 정안문이라는 세 명의 학자가 정인보의 실학 사상을 집대성하면서 실학을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사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싶어 했다. 두 번째, 좌파사학의 대표가 누구다? 백남훈이다. 백남훈은 일제의 정체성론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도 발전했다라는 걸 근거를 제시했어요. 뭘로? 경제발전으로. 책 제목이 그래서 뭐가 꼭 들어간다? 경제사라고 한다. 경제사. 그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 단어. 안 어려우시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선사시대의 전개인데요. 이 파트는 18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면은 36페이지까지거든요. 36페이지까지인데 이 36페이지까지의 내용에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1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한 문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이렇게 4개의 구분하기 문제가 나오고, 실제로 이게 지지난주에 봤던 지방직 문제 출제가 됐어요. 지방직 문제에서 여기서 하나 나왔거든요. 그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던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신석기 문제 묻는 문제로 나왔거든요. 난이도는 매우 쉬웠고, 그래서 요거 4개 중에 구분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은 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래서 이 구신 청철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뭐니? 그러면은 고조선인데, 그 고조선도 다시 3조선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군조선의 단, 그다음에 철기시대로 넘어가면서 단군조선이 발전한 결과 이걸 확대 혹은 발전 상태로 보면서 커진 조선, 그 커진 조선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은 기자조선. 그러니까 기자라는 말이 커즈, 중국말로 하면 거즈. 그래서 단군조선의 발전, 그게 기자다. 그럼 단군 다음이 기자가 된 것의 근거가 뭐냐? 철기다. 그 철기 문명으로 변화하면서 단군조선 2.0이 바로 기자조선이 된다. 그러니까 청동기는 단군조선이고 청단기죠. 청단기. 알겠죠? 그래서 청단. 그 다음에 철기자. 청단. 철기. 그래서 청동기 때는 단군조선이고 철기 때는 기자조선이다. 근데 이 기자조선이 우여곡절 끝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만조선으로 바뀝니다. 위만조선. 그래서 위만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를 뺏어가지고서 세 번째 조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얘기하면 단, 기, 만 순서가 돼요. 그래서 단군조선은 청동기 때 고조선, 철기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문제, 이게 두 번째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 신, 청, 철 구분하기 하나,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면서 고조선이 세 개가 있는데 고조선의 그 3단계를 구분하는 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써두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식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왕이거든요. 왕. 그럼 요때의 왕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단군조선이 뭐 1800년을 넘게 살았다고 써 있는데 단군 왕검이 1803세까지 사셨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단군조선 시기가 그 정도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기자조선의 왕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부왕, 이거 존재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준왕이에요. 그래서 부왕, 준왕 구분하기.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니까 당연히 위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만의 아들은 기록이 없고 위만의 손자 이렇게 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 그러면은 왕은 4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기자 때 2명, 위만 때 2명. 기자 때 2명은 부와 준이거든요. 그러면 부, 준 중에 누가 아버지예요? 부죠? 물론 그 부가 아버지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라 진짜 부가 돼요. 아들은 누구예요? 준이죠? 근데 이 준왕은 이름답게 왕위를 누구한테 준 왕이거든요. 준 왕인데 누구한테 왕위를 준 왕이에요? 위만에게 왕위를 준 왕의 이름은 준 왕이에요. 그래서 준 왕이 위만에게 왕위를 주고 위만이 왕위를 빼앗았죠. 위만의 손자 이름이 뭐다? 우거다. 알겠죠? 이 4사람 구분하기. 그래서 고조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 이 4개를 섞어놔요. 섞어놓고 순서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구분하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요. 단군, 기자, 위만 있죠. 이때 중국 정권이 어떤 나라냐를 묻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고조선이 항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왕 때 중국은 어떤 왕조냐면, 이게 중요한데, 여기 왕. 진입니다. 진. 여러분들 그 진시황 할 때 진 있죠. 그 진시황 때가 이때예요. 그 다음에 요 준왕 때 있죠. 준왕은 어떤 나라냐면 한나라예요. 한나라. 그래서 한나라가 막 성장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나라가 이렇게 진한으로 교체가 될 때 위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만 이후부터 이 한나라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이 한나라의 6대 황제 이름이 무제인데 이 무제의 공격으로 우거왕 때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 진나라, 한나라, 한나라 무제 때 망했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제일 쉽게 써놓은 틀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여기에 입각해서 구신, 청, 철 구분하기, 그 다음에 고조선 구분하기, 이 2가지 테마를 정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 나오고요. 19페이지 상단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라고 해서 이제 시기 구분해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가 19페이지,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유적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3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뭔가 외울 게 많아 보여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이 파트에서 제가 중요한 거 몇 개 이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그냥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구석기, 신석기 구분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구예요. 도구. 그 당시 사용했던 물건이 있죠. 도구. 그 도구 구분하기예요. 도구.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석기니까 되게 좀 별로겠죠. 만든 게 그냥 조잡하고 난잡한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거 2개밖에 안 나와요. 집게랑 주먹도끼. 집게, 주먹도끼.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집게와 주먹도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생긴 거는 안 그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법은 되게 간단한데 그냥 짱돌 있죠. 짱돌을 가지고서 땅바닥에 땅 치는 거예요. 모서리에 탁 치면 여기가 날아가요. 뒤집어서 한 번 더 빡 쳐요. 그럼 다시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요? 단면이 이렇게 생겨요. 그죠? 양쪽으로 치니까 땅땅 치니까 이렇게 날카로워지겠죠. 한쪽에 있는 걸 집게라 그래요. 양쪽에 있는 거를 주먹도끼라 그래요. 그래서 주먹도끼는, 집게는 이렇게 손 잡고서 이렇게 날카로운 단면으로 찍는 거고, 주먹도끼는 뭐냐면은 단면이 이렇게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모서리가 생긴 게 뾰족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뾰족해진 송곳같이 생긴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으로도 이렇게 콕 찌를 수가 있어요. 자를 수도 있고 타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주먹도끼는 찢게도 되지만 뭐도 돼요? 자르기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도끼가 구석기 시대에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다 해요. 동물 사냥도 하고 손질도 하고 이걸로 다 했어요. 그래서 초기 형태의 맥가이버 칼이 주먹도끼다. 왜 지금 휴대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구석기 시대의 휴대폰 같은 게 뭐냐면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하나씩은 다 이렇게 갖고 다니는. 요거고. 근데 요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또 이게 다양하게 뭐 확 분산돼요. 뭐 사냥용 도구가 따로 생기고, 그다음 조리용 도구가 따로 생기고 해서 조리용 도구와 사냥 도구가 좀 이렇게 분화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똑같이 생긴 돌도 막 생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점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근데 가장 초기 형태가 이거예요. 알겠죠? 네. 주먹도끼. 그래서 뭐 맨날 내는 게 이거밖에 없지, 이거 말고 뭐 승배 찌르기 이런 거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로 이걸 내요. 주로. 최근에. 그다음에 신석기 갈까요? 자, 신석기는 도구가 더 다양해지겠죠. 도구가 다양해지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농경 도구가 등장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농경 도구. 그래서 농경 도구는 돌 보습 등등등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낫이나 보습, 쟁기, 괭이 이거 지금도 쓰죠. 근데 재료가 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이랑 비슷한데 재료가 돌일 뿐이다. 근데 이게 다 농경 도구고,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갈돌, 갈판. 그럼 이것도 뭐 갈 어쩌고가 나오죠? 이런 거는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손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찐다던가 이렇게 싹싹싹 밀어가지고서 껍질을 벗기는 거. 도마 같이 생긴 돌판 위에다가 돌 방맹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밀면은 껍질이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밀도 차이에 의해서 곡식은 남고 껍데기만 이렇게 불면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갈돌 갈판을 만들기도 했어요. 또 이것 이외에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락바퀴 같은 게 생기는데, 요건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 그 옷 만들려고 하는 실 있죠. 실뭉치 이렇게 둘둘 감아두는 거,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런 게 다 신석기예요. 요번 지방직 문제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2025년도 지방직 문제였고, 그럼 이걸 통해서 농사를 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제활동 관련돼서는 요거는 주로 사냥을 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농사를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가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데, 청동이니까 이 청동이잖아요. 청동. 동이 굴이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푸른색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박물관 가시면은 다 이렇게 청동이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청동이라 해서 푸른색 굴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만든 도구는 청동이 아니고요. 노란색이에요. 그럼 왜 이걸 청동이라고 부르냐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든 도구가 파란색 도구를 만든 게 아니고, 그때는 노쇠 그릇이 이 색깔 있죠. 이 색깔. 여러분들 책상 색깔. 이 색깔이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이 색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래 이 색깔이다. 그래서 청동으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파형 동검도 사실은 파란색 동검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칼같이 생겼었던 거겠죠. 또 거친무늬 거울도 지금이야 파랗지만 10% 치고 뭐 푸르댕댕 하지만 그때는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뭐라 그러지? 쟁반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황금빛 쟁반 느낌으로 이렇게 걸고 다닌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청동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청동기가 아니라 그냥 동기 시대. 동기 시대인데 지나니까 파란색이 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후대 연구자들이 그래서 청동이라고 부른 거는 저는 좀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청동이 다 파란색 칼 갖고 댕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기 시대고 이거는 철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럼 철기도 뭐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되니까 그럼 뭐 이걸 뭐 흑철기 시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청동기 시대는 그래서 이때 그 칼도 생겨요.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동검이니까 검이니까 칼이잖아요. 그럼 칼은 뭘 상징해요? 뭘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전쟁이죠. 전쟁. 되게 전쟁이 치열했구나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럼 전쟁이 치열했다라는 거는 당시의 경제 상황이 더 퇴보했다고 봐야 돼요? 더 발전했다고 봐야 돼요? 발전한 거죠. 더 가진 게 많아지니까 싸우는 거지 가진 게 없을 땐 싸우지가 않아요. 구석기니 신석기니라는 시대가 싸웠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작은 충돌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전쟁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먹고 살 게 많아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재벌 2세, 3세가 싸우지 우리가 싸우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형제자매들끼리 부모님 재산 가지고 싸울 거예요? 받을 게 없는데 별로? 그럼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면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 거 막 지키려는 게 생긴다. 그 비파형 동원이 그걸 상징하고요. 그렇다면 더 많아졌네. 이전보다 더 먹고 살 게 많아졌네를 보여주는 농기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달 돌칼입니다. 요거는 뭘 말하느냐? 농사가 더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도구가 출현했어요. 그럼 이 도구가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느냐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달 돌칼은 추수용 도구예요. 그 이전까지는 추수용 도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추수용 도구가 생겼다는 건 재배를 훨씬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생산물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전보다 경제가 더 발전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경제 성장을 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만이 아니라 이때에 재배했던 농작물과 이때에 재배했던 농작물을 탄소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이때는 주로 뭐가 되냐면 새카맣게 타버린 탄화조가 발생했어요. 탄화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농사를 좁쌀을 농사를 졌던 반면에 이때로 가게 되면 드디어 뭐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네, 미가 등장했어요. 벼미. 요게. 그럼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구나. 여러분들 좁쌀밥이 맛있어요? 쌀밥이 맛있어요? 쌀밥이 훨씬 맛있죠? 좁쌀은 요만해가지고서 좁쌀만 하다 이러잖아요. 조그만데 쌀밥은 맛있잖아요. 요게 등장. 그래서 반달 돌칼과 벼농사의 시작. 그 얘기는 청동기 시대가 이전보다 농사가 더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도구가 비파형 동검 형태가 뭘로 바뀌냐면 세형 동검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철기 시대에도 분명히 구리로 칼을 만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형 동검만 있던 게 아니라 철기 시대니까 철로 만든 도구가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하냐면 철제 무기가 등장했어요. 그럼 이전보다 전쟁이 더 치열했다는 뜻이죠. 철제로 만든 농기구가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철제 무기가 등장했다. 그럼 농기구도 마찬가지인데 농기구도 이제 돌로 만든 농기구가 아니라 철제 농기구가 등장했어요. 철제 농기구. 그럼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가 등장했으니까 농사는 어떻게 됐어요? 더 발전했겠죠.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지금 제가 지금 써드리는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도구가 점점 발전해가고
그에 따라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걸 누가 연구한 거예요? 방금 공부한 백나문이죠. 백나문이 경제 발전을 해왔다라는 걸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한 거예요. 이게 경제사예요. 이게 발전하고 있죠? 저수지.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도구와 경제는 상관관계가 굉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이 시기에 유적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어떤 게 있니?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 20페이지에 보시면 구석기 유적지가 한 1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걸 옛날에는 다 외우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다 안 외워요. 왜? 안 내거든요. 이렇게 다. 이거를 다 냈기 때문에 한국사를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 이걸 다 외워? 쓸데없이 이거예요. 동의하고요. 그럼 이 10개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항상 내는 게 어디냐면은 경기도의 유적지인 연천이에요. 연천. 경기도 연천에 전곡리 유적지를 많이 내요. 그 지하철 1호선, 4호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지금쯤 됐을 때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축제 그 광고를 이렇게 지하철 위에 쫙 해놓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 선사시대 축제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천군 특화 사업입니다. 주력 사업.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예요. 그거 가면 축제에 가면은 막 우리 잘하는 것처럼 천막으로 막 부스 여러 개 막 만들어 놓고 그 코너에 하나씩 가면은 주먹도끼 만드는 행사 애들이 엄청 좋아해. 그다음에 불 피우는 행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알렉 보그웬 하사가 알렉 보그웬이라는 주한미군 하사가 있거든요. 그 주한미군 하사가 이 연천 전곡리에서 거기 보시면 별표 치세요. 네 번째 칸에 있어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를 발견했던 사례가 있어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알렉 보그웬이라는 주한미군 병사가 연천 전곡리에서 근무하다가 발견한 주먹도끼인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모비우스라는 교수가 미국의 대학 교수인데 당시 구석기 문화를 동양 구석기와 서양 구석기로 나누는 학설을 발표했어요. 이게 모비우스 학설인데 모비우스 학설에 따르면 우리 아시아 계통의 주먹도끼는 찌개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찌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 면만 가공한 거라 했죠. 그런데 서양에 있어서의 그 구석기 문화는 주먹도끼 문화, 이거를 아슐리안 계통 주먹도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서양의 주먹도끼고 외날 찌개 형태가 아시안 계통의 주먹도끼다라고 해서 구석기 문화를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만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고 싶었던 모비우스 교수의 그 주장의 요점이 뭐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서양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구석기인들조차도 서양 쪽에 있는 구석기인들이 주먹도끼를 만들고 아시안 계통의 그 구석기인들은 외날 찌개니까 한쪽 면만을 가공한 걸 만들었다는 학설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동양, 서양 중에 서양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 그게 쭉 이어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아슐리안 계통의 서양 쪽의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모비우스 교수의 학설이 틀린 거죠. 아시안 쪽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양날집게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발견했다고요? 주한미군 병사인 알렉 보그웬 하사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었죠. 주한미군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되지 않았다면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연천 전곡리에 있는 주민들이 그게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인지 찌개인지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강가에 있는 한탄강 근처에 있는 임진강 근처에 있는 강가에 수도 없이 널려져 있는 그 돌들을 일반인들은 그냥 짱돌이지 그게 주먹도끼인지 찌개인지를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보그웬 하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걘 보이는 거지.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더군다나 더 놀라웠던 건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갈 데가 없어서 한탄강 근처를 휴가 나와서 이렇게 다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기적 발견은 제가 봤을 때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 연천 전곡리의 시골에서 주한미군 병사가 한국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그것을 발견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모비우스 교수가 깨갱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 가지고 또 서양에선 말이 많아요. 뭐 그게 진짜 아슐리안 계통 주먹토끼 맞냐? 여기부터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아슐리안 계통 주먹토끼가 맞아요. 그래서 알렉 보그웬 그 하사도 본인이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수집한 그 돌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정통 교수님한테 보내기도 했고 그 교수님이 그걸 보고 몇 차례 연구 답사를 통해서 정말 세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미국 학술지에 발표했어요. 그건 맞다. 똑같아요, 생긴 게. 알겠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내겠어, 안 내? 이건 내는 거야. 그래서 한국 시험은요, 검정 시험에도 맨날. 그럼 지방직 시험, 국가직 시험에도 내겠어, 안 내? 내는 거야. 알겠죠? 구석기는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고, 두 번째 주인공 알려드릴게요. 세계적 발견이에요, 세계적 발견. 그게 뭐냐면은, 충북 청원에 두루봉동물 유적지가 있거든요. 충북 청원 두루봉동물 유적지.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는 대부분 다 어디냐면요, 충청도예요. 충청도가 다 구석기 유적이에요. 한복판, 한반도의 한복판, 배꼽, 가운데, 거기가 충청도거든요. 거기에 구석기 유적이 엄청 집중되어 있어요. 보세요. 거기 보면 충북, 충남, 충북, 충청도만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은 대부분 다 어디야? 충청도가 대부분이다 인 거예요. 그럼 충청도가 대부분이란 얘기는 충청도가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곳이라는 거고, 달리 말하면 충청도가 살기가 되게 좋은 곳이다 이 뜻이에요. 구석기인들도 사람이니까 지들이 찾아다니면서 좋았던 지역에 살았겠죠. 거기가 충청도라는 거예요. 충청도가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어쨌건 근데 이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뭐가 발견됐는지 보실래요? 뭐가 발견됐어요? 사람 뼈가 발견됐죠? 사람과 동물의 뼈화석이 석기와 함께 이렇게 서 있잖아요. 구석기인의 인골이 출토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예는 거의 없어요. 구석기에 도구 하나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 뼈가 발견된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죠. 전 세계사적으로도 구석기 인골이 출토된 예는 거의 없어요. 희귀 사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왼쪽 아래 그 아이입니다. 흥수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그 인골 형태는 이 흥수 아이가 발견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이 아이는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이 아이의 이름이 흥수 아이가 된 이유는 발견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김흥수 씨가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 김흥수 씨가 발견한 이름을 따서 흥수 아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두루봉 동굴에서. 그래서 이 연천 전곡리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토끼가 발견된 곳이고, 요거는 흥수 아이가 발견된 곳이다. 이 두 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알겠죠? 네. 제가 두루봉 동굴은 조금 더 설명하고 싶지만, 이 흥수 아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구석기인들의 이 삶과 사후 인식 체계까지, 혹은 어떤 그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매장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석기인들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맨날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인류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분명 우리랑은 다른 인류고, 근데 그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살았던 구석기인들의
생각이 우리랑 같을까에 대한 뭐 체구, 뭐 식성, 뭐 성격은 어땠을까, 짐승 쪽에도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둘봉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이 인고를 보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아마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발견된 형태를 보세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자연사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질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이 이 아이를 매장을 한 거예요. 매장을 한 그 흔적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가슴팍에서, 이 아이 가슴팍에서 꽃가루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 꽃가루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얘기는 이 아이를 이렇게 매장을, 사망한 이 아이, 남자아이였거든요. 남자아이 매장을 할 때 그 가족들이 매장을 했을 텐데 그 슬픔 속에서 아이 그 가슴에다가 뭘 얹어놓은 거예요? 꽃을 꺾어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동물이라면 그걸 하겠냐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구석기인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사망했을 때 그 슬픔, 그 슬픔을 이런 식으로 퓨네럴 의식을 했을 거다. 장례 의식을 치렀을 가능성. 알겠죠?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면서 그 이후에 발견된 거예요. 김흥수 씨가. 그럼 굉장한 발견인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구석기.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가로 4번의 생활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런 뭐 도구, 경제, 유적지에 발견된 여러 가지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사냥을 하면서 다녔던 시대다. 농사 흔적은 없으니까. 그럼 사냥을 한 곳에서 했겠어요? 돌아다녔겠어요?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무리 이동을 했구나. 이걸 유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무리 이동했구나. 그러면 정착한 흔적이 없으므로 집도 없죠. 그럼 주로 발견된 게 어디서 발견되겠어요? 이런 유적지들이. 동굴 유적지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추위를 피하거나 비를 피하거나 뭐 야생동물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동굴에서 살았을 가능성, 그렇지? 그럼 동굴에서 불을 뗐겠죠. 불을 뗐을 거예요. 그럼 불 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불 떼고 있었을까? 사냥하면서도 말을 안 하고 꼭 다물고 했을까? 뭘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언어.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굴에서 불 뗀 자국도 발견됐고 사냥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인이라 하는 거예요. 괜찮죠? 끝. 그 다음에 21페이지 신석기 시대를 가게 되면 이제 시기가 바뀌어요. 이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간빙기, 즉 날씨가 따뜻해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됐던 거고 따뜻해진 신석기 시대에는 따뜻해지니까 농사가 가능한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진화가 아니라 자연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인간이 바뀌어 나간 거예요, 삶을. 그래서 이게 신석기 시대가 이렇게 간빙기구나. 간빙기라는 말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시기를 말하는데 지층을 조사를 쭉 해보면 이 지구의 역사가 약 45억 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45억 년의 대부분의 기간은 대부분 빙하기예요. 근데 그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잠시 따뜻해지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때를 간빙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추운 행성인데 추운 행성 시기에 특이하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따뜻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번 있었냐면 빙하기였다가 빙하기 이 사이가 3번 있어요. 3번. 역사적으로. 그래서 딱 3번 따뜻해진 시기인데 지금 몇 시기냐면 4번째로 따뜻해진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뭐라 하냐면 제4간빙기라 그래요. 그 제4간빙기의 시작이 신석기 시작이고 그 제4간빙기 시기의 주인공이 인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시기 때 인류가 뭘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농사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농기구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21페이지 양가로 2번 농기구, 돌괭이, 돌삽, 돌낫, 돌칼, 돌보습, 돌도끼 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 공통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적두사에 뭐가 붙어요? 돌이 붙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어근이랄까? 이 어근에는 다 뭐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예요. 그래서 돌 모시기 농기구. 그 다음에 갈 모시기 농기구. 그렇죠? 그래서 갈돌, 갈판. 요게 기출문제였고, 원시 수공업에 보면 가락바퀴가 보이죠? 요 가락바퀴는 방추차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실패를 말한다. 그럼 따뜻해지니까 이제 뭐 물도 많아지고 강도 많아지고 뭐 바닷가 근처도 많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과정에서 어로 활동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낚시 같은 거라던가 그물 같은 걸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따뜻해졌기 때문에 따뜻해진 상황에 맞는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뼈바늘이나 가락바퀴가 필요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유적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거기 23페이지 보시면 유적지가 쫙 나오는데 이 유적지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또? 그럼 유적지를 다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다 외우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럼 뭘 외우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기보다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아까 따뜻해지니까 해수면이 상승했다 했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근처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서울의 강가가 뭐예요? 한강이죠? 한강, 여기가 바로 뭐냐면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꼭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예요. 이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신석기 유적지임을 알게 됐는데 이게 발견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25년에 발견됐어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딱 몇 년 전이에요? 딱 100년 전이죠. 그래서 신석기 유적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했냐면 올해는 신석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 문제풀이 할 때. 왜냐하면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발견된 게 100년 전이기 때문에 100주년 행사를 나름 사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석기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올해. 그럼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모르겠다. 하여간 암사동.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냐면 동삼동인데 암사동이랑 동삼동이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동네니까 이름이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신길동 이런 거 외우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암사동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행정구역이 서울이죠. 서울이 신석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동삼동이 그럼 어디겠어요? 서울 말고 제2의 도시. 맞습니다.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뭐가 있어요? 해운대가 있죠. 바닷가. 예. 제가 그랬잖아요. 강가 바닷가라고.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는 강가 바닷가. 그럼 강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제일 큰 강이 한강. 한강이니까 어디? 강동구. 한강 동쪽에 강동구, 암사동. 그 다음 부산은 어디예요? 동삼동인 거예요. 그 동삼동이 어디냐면요, 부산의 완전 바닷가예요. 완전 바닷가. 그러니까 부산 시내도 아니고 완전 바닷가예요. 거기 부산 동삼동은 가면은 지금은 이제 신석기 공원처럼 잘 꾸며놨는데 옛날 발견됐을 때는 이 동삼동 유적지가 완전 어촌의 깡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촌 가면은 막 그 바다 냄새 나고 막 조개 썩어가는 냄새 나고 막 이런 냄새 나는 그런 데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한쪽에 조개 더미가 엄청 많았어요. 왜? 바닷가 근처니까 뭐 밀, 썰 왔다 갔다 하니까 조개류를 많이 먹었겠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신석기 시대 무지였던 거야. 뻘 밑에 조개 무지가 엄청 막 깔려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석기 시대 인간들도 뭘 많이 먹었다? 조개류를 많이 이렇게 주워서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 조개류 있죠, 그 껍데기. 그거를 한 곳에 다 버린 거예요. 그게 지층 밑에 있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걸 발굴했냐면 미국인 고고학자 전공하신 부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발굴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삼동 유적이 발견된 게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걸 정부에서 야 신석기 유적 발굴해봐 해서 돈 지원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이거 뭐 고고학자라고 해서 부산대학교 뭐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그 땅 팠겠어요 맨날? 안 했겠죠. 그냥 냅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게 누구였냐면 미국인 고고학자들이 이걸 알고 자기네들이 다
사재를 털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도구 다 사서 또 부산광역시청 당시 부산직할시인데 거기에 허가를 자기들이 낸 거예요. 이거 발굴할 수 있도록 허가 내주세요. 그랬더니 부산에서는 누꺼 이랬겠죠. 뭔데? 그럼 막 써가지고 한국어 배워가지고서 한국말에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산 거예요. 그 부부가 부산에 자기들이 발굴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고고학 발굴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대학교에 있는 학사들이나 석사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들이 같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 미국은 고고학 발굴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확하게 이 평방미터를 이렇게 딱 재가지고서 파 내려가는 거 있죠. 마치 그 주라기 공원 그 유적 발굴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거를 여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산 동삼동에서 발굴하면서 알게 된 사실, 여기는 진짜 폐총이 많았구나.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여기서 다 발견됐어요. 집터도 발견되고. 그래서 뭐가 발견됐냐면 폐총 과정에서 가리비 있죠, 가리비. 이만한 큰 가리비. 이게 발견돼요, 이렇게. 이게 발견됐어요. 뭐 같아요? 이만한데. 자, 보여드릴게요. 23페이지 아래 보이시죠? 이게 발견됐거든요? 이게 뭐 같아요? 가면이죠? 이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또 경제활동. 조개를 많이 먹었구나. 바닷가 근처에 살았구나. 근데 이 가면을 왜 만들었을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썼을까요? 애들이 썼을까? 아니죠.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보면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 표정은 지금 어떤 표정입니까? 통곡하는 표정입니다. 통곡. 울고 있죠. 근데 울고 있는데도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어떤 울음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 갔을 때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 친계 가족들이 이런 얼굴 하시죠. 어머님들 얼굴이 이런 표정이잖아요. 할머니 돌아갔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곡하는 거야. 입을 크게 벌리고 눈물을 엄청 흘리는 장면이죠. 그럼 요거는 언제 썼을까? 아까 흥수아이 죽었을 때 꽃가루 얹어놨던 것처럼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장례식을 치렀을 때 그 부족의 부족장이 이 가면을 쓰고 장례식을 치렀을 거라는 거예요. 연상이 되죠?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24페이지 거기 반가로 4번 조개더미. 이게 많이 발견된 데가 두 번째 줄에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써있죠? 그러면서 이 폐총에서 거기 맨 마지막에 반가로 7번 보시면 원시 신앙의 발생, 이게 나오죠?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조개 껍데기 가면을 통해서 원시 신앙이라는 게 발생했구나. 그럼 이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구였을 거다? 샤먼이었을 거다, 샤먼. 샤먼이 뭡니까? 무당이죠, 무당. 그 부족의 부족장이 무당이 되면서 그 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이 가면을 쓰고 장례식을 행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식을. 그래서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칸에 샤머니즘 보이시죠? 이걸 느낄 수 있다. 샤머니즘. 거기다 형광치시면 돼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런 샤먼이 등장했구나. 무당. 그럼 이 샤머니라고 하는 분은 이 부족의 또 이제 뭐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그럼 이 신석기 시대 부족의 리더는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러분? 힌트는 샤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에서 할아버지였을까요 할머니였을까요? 이 샤머니는 샤머니죠. 샤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어머니. 이거 그냥 말장난이에요. 샤머니즘이니까 샤머니 할 때 이 샤머니는 누구시다?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였을 거다. 그럼 이 부족의 리더는 누구다? 남자다 여자다? 여성이었다. 여성들이 이 부족의 부족장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달라지죠, 느낌이. 이 신석기 시대의 부족장은 여성이구나.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부족사회 반가로 6번에
부족사회의 동글뱅이 4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목의 중심사회였다. 괜찮나요? 요거 물어봐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요거는 샤먼이 쓰는 건데 샤먼은 누구다? 어머니나 할머니다. 왜 어머니나 할머니였을까요? 왜 부족의 리더가 어머니나 할머니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 이전의 시대다. 전복전쟁이 활발해지기 이전의 시대예요. 폐쇄적이에요, 사회가. 그러니까 굳이 어떤 강력한 남성 남성중심의 무슨 정복전쟁이라든가 힘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역할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들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거나 약하다거나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폐쇄적인 부족사회다 보니까 노동력을 중시 여겼거든요. 사람 수. 그러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주체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부족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신석기의 부족 전통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아직도. 그게 어디냐면 저기 서태평양이나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들이 있죠. 뉴질랜드에서부터 나오는 그 외에 뉴질랜드가 또 그 전통이 굉장히 강한데 뉴질랜드가 그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여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 뉴질랜드에서 배 타고 기어 나간 여러 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섬들이 바로 디즈니랜드에 있는 모아나라는 영화 아시죠? 디즈니. 그게 남자 중심이 여자 중심이에요. 제목이 모아나잖아요. 그 모아나가 샤먼이에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죠. 파도가 와가지고서 장난치고, 바람이 와가지고 장난치고, 할머니가 뭐래? 치매 걸린 할머니 등장하잖아. 근데 치매 걸린 할머니가 모아나한테, 모아나, 넌 할 수 있단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할머니랑 손녀의 관계예요, 그게? 그게 신석기 시대 무게중심사회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중심이 아니라 거죠. 신석기는 여성 중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성 중심인 걸 무지하게 강조하는 것은 다음 시대는 어떻기 때문에, 다음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대는 무게중심 사회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부계의 전통을 바뀌기 때문이에요. 부계로 바뀐 이유는 두 가지. 전쟁과 농업 생산력의 발전. 알겠죠? 그래서 농사와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보다 오히려 남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왕검 시기 나오잖아요. 단군 왕검 시기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죠. 우리가 단군 할머니라고 안 하고 단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청동기 시대에는 남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근거입니다. 만약에 목의 중심 사회가 지속됐다면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남자 모습이 아니라, 할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할머니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신석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시간 청동기 철기 갈게요. 네, 쉬겠습니다.